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한 여성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문화 연구기관의 소속인 관광 전문가가 CCTV 생방송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웨이보와 샤오홍슈에서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중국 전역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길래 이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웨이, 이 데이터 좀 확인해봐. 뭔가 이상해. 류밍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이징 경제문화연구소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우리는 최근 급변하는 아시아 지역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선호도와 패턴에 관한 복잡한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어요. SNS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차별하고 적대시했다는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왜 방문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저도 그 모순된 상황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중국 SNS에서는 한국 식당에서 쫓겨났다.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중국인이라고 밝히자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담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특히 웨이보와 더우인에서는 한국 관광 경고 해시태그가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 연구소의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54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수치였어요. 게다가 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인의 75%가 향후 1년 내에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류밍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담론과 실제 방문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만약 SNS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찾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광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단순한 데이터만으로는 이 현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겠네. 제 말이 사무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류밍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저를 돌아보았고 눈에는 뜻밖이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류밍이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서 작성 때문에 바쁜데. 하지만 우리가 이 모순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와 통계 자료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누군가는 직접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리고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서 남이 전해주는 얘기만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한국 사람들을 말이야. 류밍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도 고민이 엿보였죠. 결국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진실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직접 체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죠. 공식적으로는 분석 목적이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도 컸어요. 어쩔 수 없이 SNS에서 보았던 부정적인 경험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여자 둘이서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조심해라는 말을 건넸고 일부는 괜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반대했어요. 심지어 왕 과장은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보면 마스크부터 쓴다더라며 말하기도 했죠. 저희는 우선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장소를 검색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중국인 차별이 실제 존재한다면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평창 월정사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였고 웨이보에서도 한국 여행 필수 코스라며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이유로 월정사가 적합한 장소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행 일정표의 첫 번째 방문지로 표시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여행지를 리스트업하면서 나름의 설렘과 기대도 생겼지만 류밍은 여행 준비 내내 불안한 듯 보였죠. 글쎄, 한국어 책을 사서 도와주세요. 경찰서가 어디인가요와 같은 문장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걱정 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유 없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배워두자. 그렇게 저희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같이 연습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현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희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연구소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까?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정도였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터미널은 질서정연했고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심사관은 짧은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더니 곧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죠. 중국어 안내판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류밍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이 무사히 입국장을 빠져나와 환전을 하려는데 제 앞에 있던 중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SNS에서 봤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환전소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 없이 번역 앱을 꺼내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이핑을 하고 화면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 차례가 되자 시선을 피하거나 불친절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직원은 밝게 웃으며 니하오라고 인사했습니다. 류밍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첫 번째 방문 장소인 월정사로 가기 위해 공항 관광 안내소에서 평창으로 가는 방법을 물었을 때였어요. 그곳이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겨울 여행지 중 하나라고 했더니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 단어를 섞어 설명해 주었어요. 冬天的平昌很美，雪景特别漂亮。 그녀는 중국어로 겨울 평창은 매우 아름답고 설경이 특히 멋있다고 말했어요. 버스 시간표와 KTX 시간까지 프린트에 건네주는 그녀의 배려에 류밍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만남은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첫 버스 시간이 되려면 아직 여유가 있어서 우리는 공항 내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여행 일정을 다시 확인하던 중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라 충전기를 꺼내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어요. 핸드폰이 카페에 있다는 사실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처, 호텔 예약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타지에서 핸드폰 없이 일정을 보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라면 핸드폰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어요. 도난과 분실이 일상다반사인 대도시에서 귀중품을 되찾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웠으니까요. 류밍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뭔가 불길했다니까. 이제 어떡하지? 저는 대답할 틈도 없이 곧장 카페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항 터미널을 가로질러 뛰는 동안 머릿속에는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숨이 차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카운터에서 저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러 오셨나요? 그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베이징에서라면 이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 텐데 이곳에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보관해 두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직원은 그저 웃으며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즐겁게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버스에 올라타자 류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나저나 웨이, 이거 이상한데.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인 태도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곳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더 많은 장소를 가봐야 할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여전했고 지금 일이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은 물론 좋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버스는 부드럽게 도로를 따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첫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KTX를 타고 진부역으로 향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월정사 관련 댓글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후기들이 극과 극이네. 어떤 사람은 월정사 직원이 중국어를 들은 후 노골적으로 불친절해졌다. 유독 중국인에게 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어 안내 서비스도 있고 친절했다. 매우 고요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좋았다는 좋은 소리도 있거든. 류밍은 창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걸까? 같은 장소인데 왜 이렇게 말들이 다른 거지? 아마도 방문식이나 만난 직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 일부의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놓고 일부러 더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고. 그런 의구심을 안고 저희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월정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맑았고 겨울의 청명한 풍경이 차창 너머로 펼쳐졌어요. 산길을 오를수록 침엽수림 사이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이 보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눈 덮인 나뭇가지들이 마치 수정 장식품처럼 빛나고 있었죠. 월정사에 도착하자 하얀 눈으로 뒤덮인 전나무 숲길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사찰 입구에서부터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경내에 몇몇 관광객들이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사진을 찍거나 조용히 사찰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이 겨울 풍경에 생동감을 더했죠. 그때 한 직원이 다가오더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중국에서 왔다는 말에 직원은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중국어 안내도 제공하고 있어요. 사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친절한 안내에 저희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환대였으니까요. 사찰 내부를 둘러보며 우리는 한국 불교 문화와 중국 불교의 차이점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화려하고 웅장한 사찰과 달리 한국 사찰에 소박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겨울 햇살 아래 부드럽게 빛나는 파란 단청 위에 그려진 섬세한 문양들은 중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스님은 차를 내려놓으며 한국 전통 다래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차 한 잔이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처럼 분주한 세상에서 더욱 필요한 시간이지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 대비되는 따뜻한 차의 은은한 향과 스님의 차분한 미소가 우리의 경계심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눈 덮인 산자락과 겨울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어요. 스님이 자리를 비운 후 사찰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다시 다가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겨울철 템플스테이는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많은 중국 분들이 한국의 설경 속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세요. 새벽 예불부터 바루공양, 명상과 전통 공예, 불교식 예절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달에도 베이징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3박 4일 동안 머물렀는데 떠나기 전 모두들 다시 오겠다고 하셨죠. 저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자 따뜻한 찻잔을 다시 들며 직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는 없으셨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찰은 정숙함이 필요한 공간인데 한 번씩 단체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대화할 때도 있긴 있죠. 하지만 그건 국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광객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중국인이라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류민과 저는 서로 눈치를 살폈지만 직원의 표정에는 그 어떤 적대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SNS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SNS에서 과장된 이야기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사찰 정원을 훼손하기도 하고 전각의 목재 기둥에 낙서를 해서 저희가 경고를 준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때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모든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될 수는 없죠. 지금은 코로나 이후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서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댓글들이 극과 극인 이유가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같은 중국인으로서 낯뜨겁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따뜻한 차를 마저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원이 추천해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오솔길을 걷기로 했어요. 겨울 소나무 향기를 맡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에 귀 기울이던 시간은 저희에게 특별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SNS의 분노에서 벗어나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월정사를 떠나며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저희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 않을까? 문제가 있었다면 중국인도 원인 제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적어도 오늘 만난 사람한테서 어떠한 차별이나 감정적인 행동은 볼 수 없었어. 물론 한 곳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순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이징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생긴 의심과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모습이 독특한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지 공예품, 도자기, 다양한 기념품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가게들을 구경하던 중 한 작은 공방에서 노신사가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더니 그가 갑자기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반갑네요. 류밍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왔어요. 한지가 정말 아름답네요. 노신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의 종이 역사도 깊지요.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그는 간단한 한지 공예를 체험해볼 기회를 주었고 저희는 직접 한지를 만져보며 짧게나마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공방을 나서며 순간 서로 눈빛이 마주쳤어요.
중국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노신사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까지 보여주는 그의 따뜻한 태도에 저희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인사동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했습니다. 전통 닭이 세트부터 한지로 만든 작은 소품들까지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느꼈던 긴장감은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잠시 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이 전시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고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한복 입어보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한복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한복들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나는 푸른색 한복을, 동료는 붉은색 한복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서 있자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류밍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저도 작년에 중국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멋진 곳이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 여행을 많이 가나요? 당연하죠. 역사적 유적지도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중국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봐요. 얼마 전에 방영된 중국 역사극 한왕조의 비밀이 한국에서 인기 많았거든요. 한복을 갈아입고 가게를 나선 후 거리를 걸으며 저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류밍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왜 아무도 우리한테 쌀쌀맞게 굴지 않지? 류밍이 피식 웃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중국인이라기보다 그저 평범한 관광객으로 대하고 있었죠. 괜히 우리끼리 지레 겁먹고 긴장했던 게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인사동에서의 체험을 마친 후 저희는 근처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살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관광지는 아무래도 장사 속이 있다 보니 의례적인 친절함이 배어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상적인 곳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시장 안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고기부터 떡, 김치,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떡볶이, 호떡, 순대 같은 길거리 음식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하고 매콤한 향기는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죠. 와, 정말 냄새가 좋다. 류밍도 어느새 긴장을 풀고 주변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커다란 냄비에서 붉은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셔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매콤한 소스가 퍼지더니 이내 달짝지근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쫄깃한 떡이 씹힐수록 양념이 더 진하게 배어나왔고 혀끝이 얼얼한데도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갔어요. 연신 물을 마시면서도 멈출 수 없을 만큼 끌리는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떡볶이를 깨끗이 비운 뒤 저희는 시장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군데군데 자리 잡은 노점에서는 갓 구운 호떡과 어묵 국물이 풍겨 나왔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길 한쪽에 자리한 기념품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지갑과 가방, 아기자기한 키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진열장을 살펴보며 어떤 기념품을 살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류밍이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가방이 없어졌어. 내 여권과 돈이 모두 그 안에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이대로 여권을 잃어버리면 귀국에 큰 문제가 생길 텐데. 류밍은 당황한 얼굴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확인한 게 한복가게에서 사진 찍을 때였어. 저희는 급히 인사동 한복가게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갈색 크로스백 보신 적 있나요? 가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두고 가시는 걸 봐서 카운터에 보관해 두었어요. 그 말과 함께 주인은 카운터 아래에서 가방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류밍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권이 들어있어서 너무 걱정했어요. 가게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여행 중이실 텐데 조심하세요. 저희는 연거푸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묘한 감정이 뒤섞인 채 쉽게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핸드폰 분실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베이징과는 너무 달랐어요. 베이징에서는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다반사고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가 가져가기는커녕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물건을 그대로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 흐르는 이 정직함과 배려의 문화는 우리가 중국에서 자라며 접하지 못했던 낯선 풍경이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베이징에서는 보기 힘든, 어쩌면 존재한다고 믿기조차 어려웠던 사회적 신뢰가 이곳에서는 일상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풍경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한국 사회의 규칙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요. 타인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친절, 사회적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회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한국을 이제서야 마주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게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한국의 음식을 더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유명한 소뚜껑 삼겹살 전문점을 찾아갔죠. 식당에 들어서자 고소한 고기 냄새가 퍼졌어요. 테이블마다 커다란 소뚜껑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농촌이나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구웠어요. 소뚜껑 위에서 고기를 구우면 기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그곳에 김치나 콩나물을 볶아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며 소뚜껑 가장자리로 기름이 흘렀고 직원은 그 위에 김치를 올려 볶기 시작했어요. 매콤한 김치 냄새가 올라오자 류밍이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쌈을 싸며 말했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상추에 고기 한 점, 김치, 그리고 쌈장을 올려서 한 입에요. 저희는 직원이 알려준 대로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고소한 고기, 신선한 채소, 매콤한 김치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직원이 콜라 한 병을 서비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류밍이 왜 이렇게 신경 써주시냐고 물었을 때
직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라고 했어요. 그 담백한 대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식당을 나오며 저희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거대한 숲속 도시 같았어요. 빽빽한 빌딩들 사이로 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남산타워 전망대에 오르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 곳곳에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서울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멀리서 보면 하나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각자 다른 불빛이 있듯이 우리가 직접 와서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 내 말에 류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망대 근처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 앞에서 저희는 작은 자물쇠를 하나 구입했어요. 자물쇠의 편견을 넘어 진실을 찾아서라는 문구를 새겨 철망에 걸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번 여행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택시 대신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을 끝까지 경험하고 싶었어요. 버스 안은 한산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류밍은 피곤했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호텔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H호텔은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워하자 그는 버스 탈 때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여행 중이신 것 같길래 혹시라도 놓치실까 봐요라고 설명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가 내리려는 순간 그가 바카스라고 적힌 작은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건네며 밤 늦게 다니시면 피곤할 텐데 이거 하나 챙겨가세요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작은 친절에 저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저희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중국으로 돌아가네. 류밍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 이곳에 올 때 가졌던 불안과 의구심이 이제는 감사와 새로운 이해로 바뀌어 있음을 느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실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의미 있는 여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 국제 시사 프로그램 글로벌 포커스 제작진이 한중 관광 트렌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한 전문가 패널로 저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최근 SNS에서 한국이 중국인을 배척한다는 논란이 확산된 반면 공식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모순된 현상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송 출연 경험이 많지 않아 망설였지만 이 기회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와 실제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송 당일 밝은 조명이 비추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은 한중 관광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관광지를 조사하셨다고 하는데요. 연구소에서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경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배척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실제로 방문해보니 어떠셨나요? 이 질문이 나오자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 경험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한중 관계의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SNS에서 퍼지는 논란과 공식 데이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 올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겠죠. 진행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어땠나요? 라고 묻자 저는 핸드폰과 가방 분실 사건, 친절한 버스 기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핸드폰을 두고 나왔을 때 직원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방을 분실했을 때도 상인이 챙겨 보관해 주셨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행 내내 이런 친절한 경험이 반복되더군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나 사람들의 태도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렇다면 SNS의 논란과 실제 경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한 후 답했어요. SNS에서는 종종 특정 사례를 부각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오래 기억되니까요. 물론 일부 관광객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관광 경험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곳을 찾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먼저 자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현지 문화와 규칙을 따르는 자세,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많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솔직한 경험담에 공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나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대댓글이 쌓이기 시작했고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에서도 이 영상 클립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진실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후 류민과 저는 한중 관광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던 중 류밍이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버스 기사님께 받은 바카스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어.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 됐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친절이 우리의 인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아? 처음엔 한국이 중국인을 배척한다는 말만 믿었는데 류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정적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깨달음과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더 많은 나라를 직접 방문하며 관광 트렌드를 연구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라는 류밍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디든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지. 데이터만 믿지 말고 SNS만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